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물론 2학년 올라와서 처음 치는 또 한평이기 때문에 1학년 수준보다는 당연히 어려울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독서지문이 좀 더 어렵지 않았나요? 그죠? 이번에 특히 이런 사회지문, 법지문 같은 경우나 과학지문도 그랬지만 상당히 좀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실제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만 어렵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수준은 3학년 지문의 수준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거 좀 감안하시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16, 20번 과학 지문이었죠.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16번의 윗글의 내용과 일치 여부도 묻는 문제입니다. 실시간 풀 수 있겠죠? 선택지 앞에 있는 문두막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1번에 달팽이 관, 2번 뭐 기저막, 3번에 뭐 파동의 주파수, 중뇌, 대뇌, 그리고 1차 청각 피질. 다 어때요? 과학기술지문에서 제가 신경 쓰라고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죠? 한 대상 안에 어떤 하위 구조들이 있는지 구성 요소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구성 요소들에 역시 기능 역할에 대한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털세포에 대한 설명 대놓고 그냥 박스까지 쳐놨습니다. 그럼 털세포에 대한 정보 나올 때 수집을 다 해놓고 풀러 가시면 되겠죠. 역시 이것도 다 읽고 푸는 거 아니겠습니다. 털세포 어디 있습니까? 1문단에 바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털세포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왔다 싶으면 바로바로 확인하고 지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18번의 기억의 이유. 역시 이유나 추론 문제 나오면 문맥 문제입니다. 이것의 답의 근거가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하시고, 다음 19번은 또 사례 적용 문제네요. 그래프가 있을 때는 꼭 확인할 거 있죠. X축, Y축의 변수 정도는 확인합니다. X축에 봤더니 주파수고요. 그리고 Y축은 측정값의 증가량 해서 이런 거 우리가 뭐 데시벨 해가지고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단위 정도는. 그래서 주파수와 이런 그 데시벨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쭉 상승하다가 이렇게 좀 꺾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어차피 이 정도만 보고 들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내용에서 주파수와 이런 데시벨의 어떤 관계가 나오면 조금 신경 쓰면서 이 문제 푸는데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귀 안쪽에 위치하는 달팽이 관은 하고 시작됩니다. 달팽이 관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네요. 귀 안쪽에 있대요. 귀 안쪽에. 그러니까 귀가 있으면 귀의 안쪽에 달팽이관. 그럼 상대적인 것도 생각해야죠. 바깥쪽에도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이 안쪽에 위치하는 달팽이관이 있으면 또 바깥쪽에 위치하는 달팽이관도 있을 수도 있을 거. 뭐 여기까지 생각 못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안쪽에 있다는 거 뭔가 바깥쪽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달팽이관은 림프액이 차 있는 달팽이 모양으로 청각기관이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림프액이 여기 있네요. 당연히 귀는 청각 역할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청각기관이겠죠. 그죠? 자, 그림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또 확보하시고 그림과 지문의 내용을 계속 대응시키면서 읽어야 되겠죠. 그림은 달팽이관의 횡단면을 확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딱 잘랐을 때 횡단면이겠죠. 그죠?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딱 커팅이 보입니다. 그걸 화살표로 왼쪽에 좀 크게 확대해서 지금 그려놨네요. 딱 보니 털세포와 기저막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읽어볼게요. 달팽이관 안에는 관의 모양을 따라 기저막이라는 긴 막이 존재하며 그랬습니다. 달팽이관이 단면을 잘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상이 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저막이라는 게 이걸 만약에 달팽이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잘라서 횡단면으로 봤기 때문에 이걸 좀 길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기저막이라는 게 길게 이게 이제 꼬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쫙쫙 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바깥쪽이 있고 안쪽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쪽에 달팽이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속 볼게요. 이 기저막이라는 긴 막이 존재하며 기저막 위로는 털세포가 배치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달팽이관이라는 걸 쫙 한번 펼쳐본다면 달팽이관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달팽이관 그 안쪽에 이렇게 그죠? 기저막이 쭉 길게 또 놓여져 있는 거야. 같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걸 펼친 거라는 느낌이 이렇게. 자, 그리고 요 위에는 털세포라는 게 이렇게
대충 그림 그냥 이렇게 이해하자면 여기는 기저막. 자, 그리고 털세포는 우리 출제 요소입니다. 기저막과 털세포는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기저막과 털세포는 뭡니까? 달팽이 간 또 안에 있는 하위 구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기능 역할이 중요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털세포와 기저막 이게 공통적 역할이죠. 그죠? 바로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하는 겁니다. 소리의 높낮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문단까지 봤는데요. 이제 1문단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또 16번에 일치 판단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달팽이관으로 전달된 파동은 아직 파동 안 나왔습니다. 그죠? 넘어가고요. 기점막에서 단단한 부위에서 또 파동과 연관되나요? 모르겠고요. 역시 3, 4, 5번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17번의 털세포는 이제 막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기점막 위에 있다는 정보밖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역시 풀 수 없죠? 넘어갈게요. 2문단 갑니다. 귀 바깥에서 생겨난 소리의 파동이, 그죠? 귀 바깥에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우리가 들린다는 건 다 파동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올 거예요. 파동이 달팽이관의 림프액으로 전달이 되면, 여러분, 면 붙었습니다. 과학 지문이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인과죠. 자, 계속 의무에 강조했던 말.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말.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 뭐뭐 할 때 법지문은 뭐가 나왔죠? 뭐뭐 할 경우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뭐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인과 구조라는 거 아시면 출제 요소가 된다 생각하시고 짚어주면서 갑시다. 자, 밖에 있던 소리의 파동이 달팽이관의 림프액으로 전달이 되면 기저막이 그 안에 있죠. 기저막은 달팽이관의 모양을 따라 바깥쪽부터 진동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바깥쪽, 안쪽이라고 해놨어요. 당연히 이제 귀가 있으면, 귀가죠, 그죠? 이렇게 귀가 있으면 바깥쪽에서 소리의 파동이 들어오겠죠. 파동이 들어오면 바깥쪽에서부터 당연히 들어오겠죠. 안쪽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나요? 이때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 그랬습니다. 같다, 다르다 이런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단어가 나오면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일단 바깥쪽에서부터 진동을 할 거고 이때 진동할 때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이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바깥에 있는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 다르대요. 이 밖에 있는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서 최대 진동하는 부위는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진동 부위와 바깥에 있는 파동의 주파수 색깔 좀 다르게 할까? 소리 파동의 주파수가 있을 거고 그 주파수에 따라 최대 진동 부위는 다르다. 일단 이 두 녀석 간의 관계가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지문에 뭐뭐에 따라라는 말 잘 나와요. 이 앞에 있는 말이 어떤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 잡는 게 중요한 말이 돼요. 이거에 따라서 같은지 달라지는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문장도 좀 잘 보셔야 돼요. 계속 볼게요. 이제 기저막은 계속 주어 자리에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 기능 역할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할 수도 있고 바깥쪽일수록 자 뭐뭐 할수록 또 나왔죠? 같은 거예요.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 같은 거 원인 결과 바깥쪽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흰색이 지금 기저막입니다. 기저막 바깥쪽일수록 더 단단한 특성을 가진답니다. 그렇다면 바깥쪽은 단단하다. 특성 맞네 그지? 기저막의 특성 바깥쪽이 단단하고 단단한 또 부위일수록 높은 주파수의 파동에 크게 떨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단단한 특성을 가지면 주파수의 파동에 더 잘 반응하는 것 같아요.
다시 바깥쪽일수록 더 단단하고 그러면 기점막 굳이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기점막 바깥일수록 더 단단하고 또 단단할수록 또 높은 주파수 파동에 크게 떨린다. 높은 주파수의 파동에 크게 떨린다. 그래서 단단한 부위와 주파수 파동과의 그런 관계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했어?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볼게요. 이제 즉 그래서 답합 표시 반갑죠. 이제 이 말이 좀 어려웠을까봐 초전자가 한 번 더 같은 말로 또 다른 단어로 또 설명 더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기점막을 진동시키는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그죠? 이 기점막을 진동시키는 주파수의 파동이 높을수록 기점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바깥쪽에 위치한다.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는 이렇게 왔고요.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성향이.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그죠? 높은 주파수의 어떤 파동일수록 결국 바깥쪽으로 그지? 이렇게 크게 떨리게 만들고 있다.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때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또 높을수록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점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의 길이는
짧다. 자, 아까 요 주파수 파동에 따라서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 최대 진동 부위는 다를 수 있다는데 이제 그 길이의 부분도 설명해 주네요. 정리하자면 주파수가 이렇게 높을수록 모두 기점막의 길이는 짧다. 이렇게 화살표를 주시면 방향의 그런 관계가 빨리빨리 파악될 수 있겠습니다. 단비례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해보자면 이 바깥쪽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주파수가 일단 높다라는 거겠지, 그지? 이 바깥쪽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얘는 단단한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주파수가 높죠. 주파수가 높은 관계 때문에 이 최대 진동하는 부위의 길이는 짧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지? 정리 잘했습니다. 적을까? 기점막 길이 짧다. 그래서 바깥쪽의 특성이었습니다. 자, 기점막이 진동하는 정도는 기점막의 바깥쪽에서부터 완만하게 커지다가 기점막이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를 지난 후 이제 그 파동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거래요. 쭉 가다가 하면 완만하게, 그죠?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그렇게 가겠죠. 물론 저 19번 그림하고는 다릅니다. 네. 기점막이 진동하는 정도가 기점막이 바깥쪽부터 완만하게 커지다가 기점막이 최대로 이렇게 딱 정점을 찍으면 여기서부터는 급격히 감소한대요. 이런 느낌. 자, 그 다음 이 문단 봤습니다. 이 문단 보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16번 되겠네요. 1번 달팽이 관으로 전달된 파동은 기점막을 바깥쪽부터 파동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맞는 말. 2번 기점막에서 단단한 부위일수록 기점막이 바깥쪽 단단할수록 높은 주파수 파동 나오면 맞죠? 맞네요. 3번 파동의 주파수가 낮을수록 기점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의 길이는 길다. 여러분 이건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보세요. 주파수가 높으면 길이는 짧다는 거였으니까 뒤집으면 되잖아요. 주파수가 낮으면 길이는 길다 하면 되겠죠. 그죠? 뒤집은 겁니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사실적 이해 문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지문이죠. 그죠? 선지 뒤집어 놓는 거. 그 다음에 중례 대뇌 아직 안 나왔고 1차 청각 페이지는 안 나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털세포는 이 문단 아예 안 나왔죠. 넘어갈게요. 3문단. 이제 기점막이 진동을 하면 또 면이야. 과학 기술에는 유독 많이 쓰고 있지. 왜? 과학 기술은 인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이랑. 자, 그럼 기점막이 진동을 하면 따라갑시다. 털세포가 반응합니다. 바로 그 위에 있지. 생각해봐.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막 움직이면 얘도 같이 떨릴 거 아닙니까? 털세포가 반응을 하고 털이 휘어지면서 이 털이 휘어진대요. 그러면서 또 면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기점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가까이 있는 털세포일수록 털이 휘는 횟수가 많대. 당연하죠.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위에 털 붙어있는 아이가 더 많이 움직이겠지.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그래서 기점막이 진동할 때마다 기점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는 기점막이 진동할 때마다 반응을 할 거니까. 그렇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점막이 움직일 때마다 털도 같이 움직일 거야. 근데 얘가 최대로 진동하면 털도 최대로 진동하겠지. 그래서 털이 휘는 횟수도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 당연한 말입니다. 크게 안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과정 잘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까요? 기점막 진동합니다. 바로 위에는 털세포 휩니다. 털세포 휘면 전기신호 발생합니다. 까지 왔어요. 따라서 털세포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다르다. 그죠? 주파수가 높으면 얘도 많이 진동할 거니까 그때 털세포도 많이 휘겠지. 횟수도 많을 것이고 그 아닌 부위는 덜 휘겠지. 그죠? 횟수도 적을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파수마다 다르겠지. 파동의 주파수마다 다르다.
주파수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달리 반응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기점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가 초당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휘수는 기점막을 진동시킨 파동의 주파수와 일치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들. 기점막에서 지금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붙어있는 털세포들이 있겠지. 그러면 그 털세포도 초당 전기신호 발생하겠죠. 왜 전기신호 발생시킵니까? 털세포가 휘어지는 반응을 보이면 전기신호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기점막이 최대로 진동하는 그 부위에 있는 털세포예요. 그럼 걔도 당연히 막 횟수가 많아지고 막 최대로 진동하면서 전기신호 만들어지겠죠. 그때 털세포가 초당 전기신호를 발생시키는 그 횟수, 털세포가 초당 전기신호를 발생시키는 그 횟수는 기점막을 통과시킨 바깥에 들어오는 파동의 주파수 있겠죠? 이 파동의 주파수와 당연히 일치해야 되겠죠. 일치한다. 왜요? 이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 최대 진동 부위는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게 아주 높은 주파수의 파동이 들어왔으면 그 최대로 그죠? 진동하는 부위가 거기 생기겠죠. 거기 붙어있는 털세포는 당연히 휘어지는 반응을 보일 거고 그때 전기신호 만들어질 거예요. 이걸 초당이라는 말 하나 쓴 것밖에 없어요 지금. 초당 전기 횟수의 그 횟수, 초당 전기신호가 발생하는 그 횟수는 그 바깥에 들어왔던 소리의 파동의 주파수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지금 18번에서 그 이유를 지금 추론하는 문제를 냈는데요. 그럼 이거는 지금 뭐만 찾으면 돼요? 초당 전기신호 발생의 횟수가 이 바깥에서 들어왔던 파동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럼 이거와 달라졌으니까 이거와 이것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이제 했잖아요. 요거하고 요걸 찾아야겠죠. 당연히 이 말 그대로 찾으면 돼요. 18번 한번 볼까요? 1번에 기점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가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어디에 반응했죠? 밖에서 들어왔던 파동 주파수에 반응했었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가 반응이 같다면 이거랑 같았잖아. 그럼 이거랑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랑 같은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1번 선택지. 기점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가 초당 떨리는 횟수는 초당 횟수란 말 왜 붙였어요? 여기 초당 횟수가 들어갔으니까 또 넣어준 거예요. 이거랑 일치시키려고. 그래서 기점막을 통과시킨 파동의 주파수가 같다. 당연히 파동의 주파수가 같죠. 얘입니다, 여러분. 얘는 저 파란 거예요. 얘랑 같대요. 다 얘랑 같아야죠. 그죠? 자, 18번에 1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용 질문 더 볼게요. 이때 비슷한 주파수를 지닌 여러 파동이 동시에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면 또 면이 하면 비슷한 주파수를 지닌 여러 파동 이 여러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한 개가 아니고 여러 파동들이 있는 거.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여러 파동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달팽이관에 들어오면 반응하는 털세포가 있는 영역이 겹칠 수가 있다. 자, 파동이 들어오면 기점막 떨립니다. 그죠? 그럼 기점막 떨리면 자동으로 붙어있는 털세포도 반응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비슷한 주파수가 들어왔으니까 그 진동하는 그 기점막의 부위도 비슷한 영역이 겹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이렇게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지문이 지금 기호도 없고, 특별히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이게 19번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였어요. 19번하고. 일단,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봐둘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비슷한 주파수가 여러 파동들이 이렇게 동시에 달팽이관에 들어오면, 그러면 반응하는 털세포가 있는 영역이 겹친다.
그럼 결국 이 주파수가 들어오는 파동은 결국 소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문단까지 봤고요. 3문단까지가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이제 털세포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왔기 때문에 17번 잡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 털을 휘게 만든다. 과학 지문에서 전형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죠. 인과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 A 하면 B 한다 라고 해서 읽는 도중에는 분명히 A, B 단어를 내가 본 것 같아. 그리고 먼저 뭔가 인과였던 것 같아, 느낌상. 근데 다 읽고 몇 문제 풀면서 또 이런 문제 딱 만나면 이 단어를 봤던 기억이 나지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출제자가 그런 건 노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A 하면 B 한다고 했는데 B 하면 A 한다는 식으로 단어는 그대로 살려 쓰다 보니까 맞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보일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인과 나올 때 계속 봐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체크하고. 바꿔놨잖아요, 지금. 보세요. 털세포가 반응하면 전기신호가 만들어진대. 지금 요거 전기신호가 발생하면 털세포 휜다고 얘기하잖아요. 바꿔놨단 말이야. 1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연접, 신경섬유 안 나왔고요. 3번에 털이 빠르게 휘어질수록 기저막을, 이것도 보세요. 얘 순으로 가잖아요. 근데 아까 1번 선택지는 얘가 얘로 간다 그랬고요. 이 3번 선택지는 얘가 얘로 간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다 인과관계를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1번, 3번 여기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 모르겠고요. 전달물질 모르겠고 5번도 되네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파동이 전달될 때마다 변한다. 여러분, 이 주파수가 파동이 전달될 때마다 지금 변한다면 파동이 주파수에 뭔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다시 주어가 나오면 잘라봐요. 잘 모르겠으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이렇게 파동이 전달 때마다 변한다 그랬으니까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는 파동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 문장은 파동이 주파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야. 아니잖아요. 지금 파동의 주파수는 같이 이렇게 묶어갖고요. 그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 최대 진동 부위가 다르다고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교묘하게 뭐가 다르다라는 문장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분리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요? 오케이. 파동의 주파수는 같이 가는 친구입니다. 지금 파동이 주파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동 주파수 같이 가고 있다고요. 오케이. 다음, 그래 일단 지웠고 다음 4문단 갑니다. 이제 전기 신호는 하고 문단이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그럼 이제 전기 신호는이니까 이걸로 따라갑시다. 전기 신호는 신경 전달 물질이 털 세포에서 방출되도록 만든 데입니다. 뭐예요? 기능이죠. 전기 신호의 기능이잖아요. 뭐 한다고요? 신경 전달 물질이 결국 방출되도록 한다는 역할이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털 세포에서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털 세포가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털세포가 휠 때, 반응을 보일 때 전기신호가 발생하고 이 발생하는 전기신호 때문에 이제 그 털세포 안에 있던 신경 전달 물질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털세포와 아주 연접한 신경섬유를 흥분시키게 됩니다. 좀 따라갑시다. 전기신호가 신경전달 물질을 만든다.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은 뭐예요? 신경섬유를 흥분시키네요. 그리고 개별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하는 횟수는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의 일정 수준까지만 대응되는데 계속 대응하진 않네요. 이는 개별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할 수 있는 최대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말과 어떤 말이 같은 거야?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에 왜 개별 신경섬유가 일정 수준까지만 대응하냐? 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 밑에가 답이죠. 초당 흥분할 수 있는 최대치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무작정 계속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것은 그 최대치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일정 수준까지만 대응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는 신경섬유가 흥분되는 부분에서 일단은 멈춰 있습니다, 지금. 이 뒤 과정의 이야기가 신경섬유 흥분까지 일단 우리가 왔어요. 다음. 그러면 3문단 가지고 안 되네요. 그다음 5문단 갑시다. 이렇게 신경섬유의 흥분으로 생겨난 신경신호는 또 따라갑시다. 말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경섬유, 신경신호. 그러니까 문단별로 이렇게 들여쓰기 해놓고 주니까 좀 더 찾아가기는 좀 편했네. 이게 한 문단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신경신호는 이제 신경섬유를 따라 이동을 하고요. 중뇌를 거쳐, 따라갑시다. 중뇌를 거쳐 대뇌의 1차 청각피질에 전달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과학 지문에서 특히 생명과학 지문에 그죠? 이렇게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 도식을 이렇게 마련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 정도는 간단하게 그죠? 좀 지문 안에서 바로 화살표 주면서 개념의 동그라미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조금 메모가 필요한 친구 메모 정도 하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청각 피질까지 왔어요. 그 1차 청각 피질은 하고 또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아이의 기능 역할이 나오겠죠. 얼굴 쪽에서 뒤통수 쪽으로 이어진 띠 형태로 일단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얼굴 쪽에서 뒤통수 쪽으로 띠 모양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겠고 얼굴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자, 그러면 얼굴 쪽일수록 이 신경섬유를 통해 기점막의 안쪽 부위와 연결되고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얼굴은 기점막의 안쪽. 그 다음 뒤통수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여러분 일수록 따라야 되죠. 기점막의 바깥쪽과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처음부터는 못 잡았더라도 요거 읽을 때는 이제 또 발견했어야 됩니다. 뭐예요? 아, 대비되는 짝이었구나. 대비되는 짝이었구나. 출제 요소구나. 판단했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분명히 문제 날 수 있어요. 자. 자, 자, 이제 이 설명을 또 한 번 더 한답니다. 즉, 대뇌에 이르기까지, 대뇌 1차 청각 피질에 오기까지 모든 개별 신경섬유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경섬유들이 아무 때나 반응하지 않고요. 어떤 주파수에만 딱 반응한다. 모든 개별 신경섬유들은 반응하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어. 짝지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주파수가 들어오면 어떤 신경섬유가 반응하고 어떤 건 안 하고 할 거야. 자, 이제 대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대뇌 여기 와서 조가 됩니다. 대뇌는 흥분한 신경섬유가 신경섬유 흥분했지 쭉 왔으니까 흥분한 신경섬유가 기점막의 어떤 위치에 있는 털세포와 연접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신경섬유가 어떤 주기로 흥분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대뇌는 항상 종합해서 판단하죠. 결정하고 주파수가 높은 파동일수록 높은 소리야 라고 결국 인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뇌는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까? 대뇌는 흥분한 신경섬유가 기점막의 어떤 위치에 있는 털세포와 연접하는지 어떤 위치에 털세포가 연접을 하는지
와 and 플러스. 그리고 신경섬유가 어떤 주기로 흥분하는지. 이 신경섬유와 다 관계가 있죠. 이 신경섬유가 흥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털세포와 연접돼 있고 어떤 주기로 흥분하는지를 다 종합해서 걔네가 어떤 판단을 내는데 그 판단의 결과는 뭡니까? 높은 주파수일수록 주파수가 높은 파동일수록 주파수가 높은 파동일수록 그죠? 오늘 정리하는 것 차원에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주파수가 높은 파동일수록 높은 소리가 결국 인식하게 되는 게 대뇌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처음 바깥에서 이렇게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을 했고 이런 과정의 경로를 통해서 결국 대뇌가 높은 소리였어 라고 판단하는 까지 과정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6번에 저기 4번부터 중뇌와 대뇌를 연결하는 개별 신경 섬유들을 그죠? 여기에 개별 신경 섬유들이 다 있죠.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 이거 막 좀 전에 읽은 거잖아. 그죠? 지금 마지막 문단에 즉 바로 그 밑에서 나왔던 내용이잖아. 맞네요? 그지? 네. 그럼 그대로 옮겨 썼네요. 다음 5번. 1차 청각기질에서 얼굴 부분에 가까운 부위일수록 높은 소리로 지각되는 신경 신호를 처리한다. 이거 봐. 얼굴 뒤통수 쪽. 무조건 내게 돼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얼굴은 기저막 안쪽이라 그랬잖아. 기저막 안쪽이면 이쪽이잖아.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또 대비했어야죠. 바깥쪽이 아까 치면 단단하고 높은 주파수에 따라 길이는 짧다라는 정보를 줬어. 그럼 이거 반대로 봤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과 이것 사이에 대비되는 짝이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정리해보자. 주파수는 낮을 것이고 그래서 길이는 길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얼굴 안쪽이라 그랬으니까 낮은 주파수라고 얘기했어야 되네요. 그지? 그래서 1번, 5번에 답 확인했고요. 17번. 2번. 연접한 신경섬유를 신경 신호를 통해 흥분시킨다. 자, 이것도 역시 인과로 장난치고 있죠? 인과로 장난치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과정과 인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남은 건 4번밖에 없네요. 신경 신호를 전달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한다. 그렇죠. 혈세포가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했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결국 신경 섬유를 흥분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제?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전기 신호와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풀지 않으면 이걸 다 읽고 나서 이거 푼다 생각해 보세요. 머리 지끈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풀 문제는 계속 잡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19번 한번 봅시다. 파동에 의해 털세포가 이미 반응하고 있을 때 당연히 파동이 있으면 털세포, 기저막이 진동해서 털세포도 반응하고 있었겠죠. 같은 털세포를 반응시키는 새로운 파동이 전달되면 자, 이미 털세포가 외부의 바깥의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기 또 같은 털세포를 반응시키는 게 들어왔대. 그 말은 비슷한 주파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비슷한 주파수가 여러 가지 파동이 동시에 들어온다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항상 우리가 독서 지문에서의 보기는 뭐였다? 구체적 사례였다. 지문에 있던 내용을 어딘가에서 분명히 가져왔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대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응시키는 새로운 파동이 전달되면 반응하는 털세포가 있는 영역이 그런데요. 겹칠 수 있다라고. 맞죠? 이에 따라 그러면 나중에 전달된 파동을 소리로 지각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지각을 못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대뇌가 지각을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를 차폐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폐현상 그러면 차가 다음 차자겠죠. 패는 받을 패자니까 다음에 뒤에 온 아이는 안 들린다 이 말이겠잖아요. 그죠? 차폐현상. 자, 그래서 차폐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0에서 800Hz 단위 같은 거 무시하고 읽으세요. 시간 없는데
자, 그 사이에 파동들이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을 바로 데시벨 단위로 측정해 봤다. 그 다음 A 주파수의 파동이 전달된 상태에서 여러분 이 말은 A 주파수 첫 번째 파동의 주파수가 들어와서 기자막 위에 있는 털세포가 이미 반응 중이라는 얘기겠지, 그지? 그럼 아까 보기에 첫 번째 줄 나왔던 말 파동에 의해 털세포가 이미 반응하고 있다는 그 말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 거 읽을게요. 그래서 전달된 상태에서 각 파동들이 지각되기 위한, 그러니까 다음으로 막 들어오는 그런 파동들도 소리를 지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에 막 들어오는 각 파동들이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을 다시 측정해 봤대. 그래서 다음 그래프는 첫 번째 측정값에서 두 번째 측정값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숫자 100, 200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데시벨 10, 20, 30 돼 있어요. 100쯤에서 올라가나요? 여기 뒤에서 쭉 올라가다가 60, 그죠? 30, 40, 50, 60쯤 되겠네요. 좀 돼서 딱 와가지고, 그죠? 정점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금 어떤 그래프냐니까, 보기에 마지막 두 줄. 다음 그래프는 첫 번째 측정 값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파동 들어왔을 때 측정을 했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측정 값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나타냈대. 그래서 이렇게 왔다는 것은 얘가 요 자리라는 거는 측정을 했을 때 데시벨이 0이라는 얘기잖아요. 소리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위로, 이제 요 그래프보다 위로 나와야 이 데시벨, 이 데시벨, 이 데시벨, 이 데시벨 위로 와야 두 번째가 측정이 된 거야, 지금. 그 말은 요 하얀색 그래프 위로 소리가 지각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안에 요 그래프 안쪽에 있는 아이는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이 안쪽에 있으면 소리가 두 번째 측정값 이상은 안 들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사폐현상이라는 범위가 이쪽이 바로 사폐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측정값, 두 번째 측정값 그 이상으로 뭔가 소리가 측정이 돼야 들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가 사폐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숫자가 지금 주파수가 X 항목입니다. 여기가 주파수가 낮고 여기가 주파수가 높죠. 그럼 우리가 어떤 정보도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주파수가 낮다, 높다 이거 있었잖아요. 주파수가 높다, 낮다. 그치? 그러면 주파수가 높은 쪽이 바깥쪽이니까 이쪽이 바깥쪽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대적 이쪽은 안쪽이라는 정보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그림을 봐도 항상 우리가 요 꼭지점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되겠죠. 쭉 내려봤더니 어디야? 숫자가 한 400 정도가 적혀있네요. 그죠? 자, 갑시다. 1번. 주파수의 파동이 전달된 상태에서 이미 A 주파수가 파동이 전달됐으니까 털세포 반응하고 있겠죠. 그 다음 주파수가 200Hz인 파동이, 자, 주파수가 200Hz 여기 있죠. 그 파동이 10dB로 전달되면 소리로 지각된다 그랬는데 지금 200Hz 위에서 올라갔을 때 10Hz와 만나는 부분 보면 여기는 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 지점이에요. 이거 위로, 이쪽 위로 나와야 소리가 들린다고요, 지금. 이 그래프 자체가 첫 번째 측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측정한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측정값 그 이상으로 나타나야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걸 이해하면 이 문제는 쉬워지는데요. 그래서 1번은 당연히 10으로 전달되면 소리가 안 나오고요. 무조건 10 이상은 돼야 됩니다. 10dB 이상은 돼줘야 소리가 측정이 돼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으로 전달되면 안 되고요. 1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2번
기점막에서 A 주파수의 파동에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보다 여러분 A 주파수의 파동에 최대로 진동하는 지금 부위는 어디입니까? 아까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요. 그래서 안쪽 부위를 크게 떨리게 하는 파동일수록 차폐 현상이 작게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금 안쪽 부위를 크게 떨리게 하는 파동, 그러면 지각 가능한 최소 수준이 데시벨이 그죠? 이 바깥쪽은 일단 50에서 적어도 한 40 수준은 돼야 지금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400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A 주파수의 파동에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가 지금 여기에요. 400Hz. 그래서 이거보다 안쪽 부위를 크게 떨리게 하는 파동일수록 차폐 현상이 작게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각 가능한 최소 수준이 그죠? 지각 가능한 최소 수준이 지금 50에서 여기서 따르면 50에서 10까지는 계속 요 사이는 있어야 지금 지각 가능합니다. 요 그래프에 따라서 이쪽으로 지금 소리가 와줘야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안쪽 부위를 크게 떨리게 하는 파동일수록 차폐 현상은 작게 일어난다. 지각 가능한 최소 수준입니다. 지각 가능한 최소 수준이 데시벨이 50부터 해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10까지는 내려와야 이렇게 요쪽에 들리고요. 그리고 바깥은 데시벨이 50에서 한 40 정도? 50에서 한 40 정도? 왜냐면 요 그래프 끝이 40으로 지금 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가 50에서 40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적어놨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안쪽이고 여기 바깥쪽이란 말이야, 기점막에. 그건 뭐 주파수 가지고 판단할 수 있었단 말이야, 아까. 그래서 여기는 요 정도. 이게 완만하니까. 여기는 급격하잖아요. 요까지란 말이야. 그래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보다 안쪽 부위를 크게 떨리게 하는 파동일수록 차폐 현상이 작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여러분 딱 잘라서 면적 한번 보세요. 면적이 여기고요. 면적이 이렇게 넓습니다. 여기가. 더 쉽게 생각하면 딱 잘랐을 때 요만큼의 면적과 요만큼의 면적을 생각하셔도 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3번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정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더 완만한 것을 기점막이 진동하는 수준이 최대치에 도달한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게, 이거는 그 지문에 있었던 내용이네. 그러면 다시 올라봅시다. 아까 저기, 여러분 왼쪽 지문에 제일 위에 올라가 보면, 그지 C라는 어휘 문제 나왔을 때 그 C 바로 그 위에 문장이네요. 그 앞으로 이어지는데, 앞에 보시면 기점막이 진동하는 정도는 기점막의 바깥쪽에서부터 완만하게 커지다가 기점막이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를, 그래서 바깥쪽이잖아요. 완만하게 가다가 최대 찍고 급격하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설명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4번에 100Hz에서 측정값의 증가량이 0인 것은 100 주파수에 봤을 때 측정값이 0입니다. 그것은 A 주파수의 파동과 그리고 100Hz 파동이 각각 기점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이 두 가지가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겠죠. 쉽게 말하면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멀리 있으니까 결국 차폐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차폐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0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5번에 그래프의 정점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400부근인 이유는 해당 주파수의 파동에 반응하는 그 털세포와 A 주파수의 파동에 반응하는 털세포가 가장 많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서 들어오는 높은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서 이 지점막이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따라 거기에 붙어있는 털세포도 그 많은 횟수 진동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400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있는 기점막의 털세포도 가장 많이 진동하겠죠. 횟수도 많을 거고요. 자, 어휘 문제는 안 봐도 되겠죠. 어휘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혹시나 몰라서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여러분들 좀 필요하면 찾아보겠고요. 네, 해놓을게요.
이거 치울게. 자, 그 다음에 21번, 25번은 인문 지문이죠. 문제 한번 볼게요. 2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습니다. 역시 이런 문제는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죠, 보통. 그래서 1번 보면 뭐 비교한다, 그리고 뭐 인과적으로 뭔가 영향을 서술한다, 3번에 시대별로 뭐 얘기한다, 4번에 그리고 뭐 등장이 된 배경에다가 특정 학자의 견해 연결지어놓고 있고요. 4번에 변화 과정, 의 한계 이런 말들이 눈에 똑딱딱 보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한 문단 가지고 풀지 못하죠. 그래서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 전개 방식입니다. 이런 문제는 보통 마지막 문단 하나 앞두고 나머지들 읽었을 때 좀 들어와서 풀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22번에 역시 일치, 불일치 문제 나왔죠? 실시간으로 잡아봅시다. 문도만 볼게요. 로코코 미술, 신고전주의 미술, 신고전주의 화가 낭만주의까지 이런 로코코에서 무슨 주의가 나오면 역시 우리가 개념이라 생각하고 잡아두십시다. 23번에 또 비교하는 문제 나왔네요. 기억과 니은. 용어만 볼까요? 기억은 기네요. 이거 다 치고요. 니은 역시 기네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역시 이 기억에 대한 설명의 문단이 끝났다 싶으면 니은 관계없이 바로 들어옵시다. 자, 24번에 역시 사례 적용 문제였습니다. 3개 나와 있네요. 이 사례들이 지문의 어떤 내용과 또 연결의 짝을 지어줘야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선택지 보니까 가가 하나, 나가 2개, 그리고 다가 2개입니다. 그럼 절대 가 하나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3점짜리잖아요. 출제자가 이렇게 하나짜리로 답 내는 경우 좀 많이 드물어요. 이런 것도 약간 제가 문제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거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3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푸냐면 저는 뒤에서부터 옵니다.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거 화작에서 이런 적용식은 정말 시간 많이 아낄 거예요. 화작에서도 보면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에 따라 항상 3점짜리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심려를 좀 기울여서 문제를 냅니다, 출제자가. 그래서 선택지 5개 보시면요. 1개가 섞여 있는 것보다 2개씩 섞여 있는 것들이 보통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답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거꾸로 읽어볼게요. 다음 주 연습해봐요, 여러분. 자, 가볼게요. 18세기 중반 등장했던 신고전주의는 아까 봤죠? 일단 세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저거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이런 숫자가 보이잖아요. 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문단에 혹시 있나 싶어 한번 살펴봅니다. 저는 쭉 내려왔더니 저기 뭐 5문단쯤에 가니까 19세기의 낭만주의 나오죠. 일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왜 이런 걸 보라고 하냐면 제가 아까 내용 전개 방식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 때 우리 그때 어떤 말을 쓴다고 그랬죠? 통시적 관점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입니다. 자, 계속 할게요. 신고전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고전주의 양식으로 회귀하고자 한 복고주의 미술 사조이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신고전주의는 주어고요. 서술은 뭡니까? 복고주의래요. 무슨 뜻인데요? 옛 꽃자, 회복할 복자, 옛 것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우리가 복고풍 이런 거 알잖아요. 레트로 이런 거. 그지? 근데 뭐로 돌아가는 거야? 고전주의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고전주의겠지. 그죠? 신고전주의는 복고주의인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고전주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는 뭔가 중요한 공통점 있겠죠? 네. 자, 르네상스 시기에 부활했던 고전주의가 그럼 일단 고전주의는 르네상스 시기에 일단 르네상스 시기에 부활했던 고전주의가 다시금 등장한 것은 그게 신고전주의죠. 계몽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신고전주의가 등장했던 이유는 또 계몽주의 때문이에요. 그지? 그래서 계몽주의라는 아이가 이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신고전주의는 고전주의로 또 회귀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계몽주의자들은 그래서 자, 계몽주의자들은
기존의 로코코 미술에 대해 귀족들의 향락을 주제로 하고 장식적인 기교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비판했답니다. 아, 그러면 로코코 미술 실화. 여러분 그 뭐 옛날에 뭐 그런 인도나 있는 사원 같은 데 보면 그리스 이런 데 가서 보면 화려하게 막 그 궁전들 지어져 있잖아. 막 동그랗게 막 이런 거. 그죠? 자, 그럼 일단은 로코코 미술에 대한 특징 우리 잡아야 되겠죠? 귀족들의 향락이 있고요. 그리고 장식적인 기교. 그런 거를 로코코 미술의 특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런 거 이제 너무 사치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깠죠? 누가요? 계몽주의자가. 계몽주의자들은 근대적 시민 사회의 사회상에 걸맞은 미술에 관심을 가졌는데 18세기니까 이제 근대야. 정제된 형식미와 엄숙함을 강조하는 고전주의 미술 특징이네. 가자. 정제된 형식미. 정제됐다는 게 뭐예요? 뭔가 가지런하게 정돈된 그런 느낌이죠. 막 화려한 그런 느낌보다는 깔끔하게 뭔가 정리가 된 듯한 느낌. 그런 형식미. 마치 여러분 시조 한번 떠올려보세요. 시조 사음구잖아. 이게 길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는 구조야. 그지? 이 짧은 사음구의 형식에 딱 세 줄로만 끝내야 되는 거거든. 그런 게 정제된 형식이란 말이에요. 비교하자면 그래. 자, 그리고 엄숙함을 갖추고 있다. 그 어때? 막 화려한 거하고 좀 차이를 느껴보나요? 오케이. 이쪽들은 이렇게 묶으면 이쪽도 하고 이렇게 차이를 줄 수 있죠. 자, 우리 1문단 봤습니다. 그러면 22번에 일치불일치 문제 있었죠? 가보죠. 1번. 로코코 미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신고전주의. 그렇죠. 로코코 미술에 반발한 게 계몽주의자. 그 사람들은 신고전주의를 또 영향을 미치게 됐으니까. 될 수 있죠. 그래서 신고전주의는 당대 사회를 향한 교훈적 메시지를 그런 미술에 담고자 했다. 자, 나머지 신고전주의 미술의 특징까지 아직 안 나왔죠. 매끈한 윤곽선 어쩌고저쩌고. 신고전주의 화가 안 나왔고요. 낭만주의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2문 나갈게요. 자, 이제 고전주의는 계속해서 이제 고전주의 특징이네요. 아름다움은 사물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라고 보는 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답니다. 자, 개념 정해줬어요. 고전주의가 뭡니까? 라고 하면 그 사물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질이 있대요.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질, 그게 아름다움이야 라고 봤다는 거죠. 아름다움은 그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던 어떤 특질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사물마다 다를 수 있겠지. 이 사물은 이런 특질 때문에 아름답고 이 사물은 이런 특질 때문에 아름답겠어. 다음,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 기억 문제 풀어야 됩니다. 계속 이거 다 읽어야 됩니다. 아름다움이란 수학적으로 적절한 비례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조화와 질서 등의 객관적인 형식적 특질이다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이 특질을 또 설명해주고 있죠. 이 특질이 어떤 특질인지 아무 특질은 안 돼. 적절한 비례가 있어야 돼. 여러분 혹시 비너스 여신 들어봤죠? 그게 어때요? 8등신 그러잖아요. 그죠? 완전 딱딱딱 비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 봤을 거예요. 이게 다 정확한 수학적 어떤 계산에서 나온 비례잖아요. 그런 게 아름답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조화와 질서. 이것들을 우리는 다 뭐라고 하는데 객관적 특질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이런 걸 객관적인 특질. 그렇죠. 이건 주관적이지 않잖아. 누구는 울퉁불퉁 이게 예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딱딱딱 비례가 된 이게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게 객관적이다. 자, 이제 플라톤 나왔습니다. 고전주의하고 이제 플라톤 나왔으니까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생각해야 되겠죠. 고전주의의 플라톤.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또 이런 특질을 그저 선호했겠죠. 아름다운 것 치고 비례를 갖추지 않은 것은 없었다. 그 말은 뭔데? 비례를 갖춘 게 아름다움이야. 맞죠?
이러한 관점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물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내포한다. 아, 이렇게 비례를 딱 정확하게 갖추고 조화를 이루고 딱 태어난 건 본래적으로 본질적으로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물은 존재한다. 역시 왜 체크했습니까? 사람 나왔고요. 그 사람의 견해 입장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야죠. 또한 고전주의 미술은 엄격한 비례, 계속 반복되는 말, 그리고 즉, 이것도 다른 말로 쓸 수 있다. 채워봤자 기하학적 조형성. 갖춘 사물은 그 자체로 또 감상자에게 감각적 즐거움을 준다라고 보았다. 견해 주장 맞죠? 그래서 고전주의의 중요한 특질을 열거했던 말을 정보만 잘 수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단 읽었어요? 그럼 이 문단 가지고 22번 풀 수 있느냐? 계속 고전주의만 얘기했습니다. 넘어갈게요. 3문단. 이제 나오네요. 신고전주의 미술의 이론적 토대를 수립한 빈켈만은 자, 이쯤 되면요, 여러분도 눈치 좀 채야 됩니다. 뭐가요? 무슨 주의 사상 나올 때마다 관련 사람. 또 무슨 주의 나오니까 관련 사람. 그럼 낭만주의도 뭐 관련 사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신고전주의 미술의 토대를 수립한 빈켈만은 고대 그리스 미술을 참된 예술의 전범으로, 어떤 모범으로 삼아. 그렇죠? 왜냐면 신고전주의는 고전주의를 회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고전주의가 모범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돌아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범으로 삼아 당대 미술이 고대 그리스 미술의 고귀한 단순성과 고유한 위대함을 모방해야 한다라고 역설, 힘주어 설명했답니다. 우리 모순의 역설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빈켈만이 역설했다잖아. 그럼 사람도 견해주장 나온 거잖아. 그지? 빈켈만은 고귀한 단순성. 단순성. 그리고 고유한 위대함. 요런 걸 주장한 사람이야. 근데 이건 다 고대 그리스 미술이 해왔던 거야. 고대 그리스 미술은 고전주의와 관계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또 하나 더 설명해 주네 또. 고귀한 단순성이란 개념적인 필수죠. 완벽한 비례에 따라 표현된 형태다. 그러니까 비례가 뭐냐? 우리 비례는 여기 있었죠. 다음 고유한 위대함이란 격정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는 감정의 절제.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고요하다고 얘기했구나. 이제 그리고 이렇게 비례를 딱딱딱 1대2, 2대4 이렇게 비례를 딱딱딱 맞춰주면 단순해 보일 줄 몰라도 너무 고귀해 보인다고 얘기한 거네요. 어쨌든 개념적이니까 두 개 다 잡아놓고요. 그는 빈켈만이죠.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숭고함. 즉, 여러분 또 바꿔치기 하는 말, 대체하는 말을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문장입니다. 자, 보시면 육체적 아름다움과 그리고 정신적 숭고함. 이걸 즉 뭐라고 했습니까? 형식과 내용이 완벽하답니다. 그리고 형식이네요. 내용이네요. 이렇게 맞대응시켜야겠죠. 이것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즉 이것이 일치를 이룬다 또는 이것이 일치를 이룬다는 얘기죠. 고대 그리스 미술에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절대미가 구현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추구한 게 고대 그리스 미술이야. 그 고대 그리스 미술 원대다. 고전주의와 관계 있다는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한 게 빈켈만. 그럼 빈켈만은 역시나 신고전주의지만 고전주의를 또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절대미가 있대요. 아름다움을 논하려면
절대적으로 이거를 완벽하게 일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나오고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이 나온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제 신고전주의 했으니까 22번 문제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번에 그런데 기법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왔다, 그지? 뭐 붓질, 매끈, 윤곽선 이런 거 아직 안 나왔잖아, 그지? 그리고 화가들도 아직 안 나왔네. 그러면 또 넘어가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3문단 갈게요.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빈켈만의 미학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고전주의 미술의 규범을 아주 잘 지켰다. 이에 따라 신고전주의 미술은 여기 나오네. 붓자국 없이 매끈하게 처리된 표면과 여러분 이런 예술의 기법이 나오면 늘 출제 요소이죠. 뚜렷한 윤곽선과 균형 잡힌 안정된 구도 등의 특징을 보이며 부정시키지 않았어. 그럼 따라가면 되겠다. 신고전주의 미술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빈켈만의 그리고 어디 적어요? 밑에 요 적으면 신고전주의 미술 붓자국 없다. 매끈하다. 그래서 그리고 뚜렷한 윤곽선이 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안정된 구도.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다 비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나온 말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색채보다는 자 여러분 원말에 나오네요. 뭐뭐보다 A보다 B다. 아시죠? 출제요소 부정하고 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만 볼 게 아니라 부정된 이 말은 반대급부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색채보다는 형태를 강조했다. 자, 그러면 색채보다는 형태를 강조했다. 근데 여러분 이 형태라는 말은 항상 나왔잖아. 안 적었나? 형태, 비례하는 형태 이런 것들. 형태. 반복되는 단어들은 좀 신경을 의도적으로 좀 쓰는 게 좋아요. 반복은 그만큼 강조가 되고 있고 출제자가 이미 의도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또한 신고전주의 화가가 계속 신고주의 화가의 특징이죠. 계몽주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미 얘기했고요. 반복이죠 또. 영향을 받아 도덕적인 시민 양성에 필요한 사회적 교훈도 그 미술에 담고자 했답니다. 사회적 교훈. 도덕적 시민 양성을 위해서 말이야. 자, 이들은 화가들이죠.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역사 속 애국적 희생을 보여준 영웅의 이야기를 그래서 주된 주제로 삼았다는 거야. 왜? 그런 영웅의 이야기에 사회적 교훈이 담겨 있으니까 그 영웅 보고 본받아라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애국적 희생이라든지 보여준 영웅의 이야기 그림에 많이 담으려고 했다. 죽음을 불사하는 영웅의 그 표정은 작품에서 한결같이 침착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감정 표현을 절제함으로써 이거 나왔단 말이야. 감정을 절제함으로써 바로 그 영웅의 고유한 위대함을 보여주려고 했겠지. 근데 여러분 교묘하게 또 요거 바꿔서 문제 낼 수 있겠죠. 그죠?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절제함으로써 정신적 숭고함 즉 도덕성을 드러내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 절제의 고유한 위대함과 또 섞을 수 있는 말 정신적 위대함 없네. 정신적 숭고함 그리고 도덕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영웅의 이야기를 썼던 이유이기도 하겠죠. 자, 3문단 했습니다. 이제 22번에 2번 할 수 있겠네요. 신고전주의 미술에서는 붓질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매끈한 표현, 그리고 명확한 윤곽선, 그리고 사물의 형태. 셈이 출제를 한다면 앞에 싹 맞다가 형태 자리에 색채 싹 집어넣겠어요. 그죠? 틀렸잖아요. 그죠? 끝까지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어차피 문제 똑같이 안 될 겁니다.
대비되는 짝을 이루는 말들에 이쪽 사람의 것인데 저쪽 사람의 것을 가져와서 마치 이쪽 사람의 것이냐 속일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것들은 무조건 출제를 해보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건 어디 들어갈게요? 색깔 어디 들어갈까요? 지금 아까 우리 미리 봤잖아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달랐거든요. 낭만주의 들어갈 거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버릴 게 없습니다, 저런 게. 자, 그 다음에 22번도 볼까요? 22번에서 3번도 볼까요?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그리스 역사 속 죽음을 앞둔 영웅의 불안과 공포를 색깔을 통해 틀렸죠. 불안과 공포도 틀렸고요. 색깔도 틀렸습니다. 왜요? 맞는 걸 바꿔볼까요? 영웅의 침착함, 그죠? 감정 절제, 뭐 이런 거 넣어야 맞는 말이 되잖아요. 그거를 색채가 아니라 어떤 안정된 구도나 형태나, 그죠? 이런 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19세기 이제 전반에 등장했던 낭만주의는 이렇습니다. 자, 낭만주의. 그래서 내용적으로 요렇게 대비가 되는구나. 이상적인 형식미와 엄격한 도덕성을 추구했던, 그렇죠, 이거는 신고전주의 거죠. 그거를 이제 거부하고 이상적인 형식미와 그리고 엄격한 도덕성, 정신적 숭고함, 아까 여기 나왔네요, 그죠? 여기 다 내용적인 부분이죠. 도덕성, 맞죠? 형식의 중요성과 내용의 중요성, 그것은 다른 말로 도덕성, 이걸 중시했던 게 신고전주의 미술이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걸 거부하고요. 개인의 상상력과, 써볼까요? 개인의 상상력과 그리고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 자유로운 감정 이제를 중시한 미술 사조였습니다. 그래서 대비.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인물 헤르더. 각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고대 그리스에 편향된 빈켈만의 예술관을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대. 당연히 각 주의를 대표했던 인물이니까 또 반대급부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헤르더가 빈켈만을 까는 것에 썼던 것이 뭐다? 상대주의적 관점이네요. 이걸 일단 믿고 있는 사람이 헤르더겠죠. 헤르더는 각 개체랑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독자적인 존재로서 다들 그 각 개별 존재들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야. 그리고 빈켈만이 고대 그리스 미술을 절대적이고 보편적 이상으로 여긴 걸 문제 삼았대.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렇게 하면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절대미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서 또 반대했다. 어차피 신고전주의 미술을 그저 신봉했던 빈켈만일 거니까 결국 여기서 나온 내용을 뒤집어야 되겠죠, 결국은 다. 그죠? 그럼 여기서 헤르더가 또 주장했던 그의 주장, 견해, 관점 나왔으니까 하나 체크합시다. 상대주의 관점에서 한 이야기니까 모든 각 개체는 개체마다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다 고유한 의미를 다 가진 존재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잘 산다, 못 산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런 관계없이 다 독자적인 존재고 고유한 의미를 가졌고 그러니 결국 뭔데?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이게 대표적인 견해 주장의 서술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문제 삼았다 뒤에 갈게요. 또한이니까 뭔데? 헤르더의 견해 주장이 나온다는 얘기죠. 헤르더는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했다잖아. 정리하자.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주목하고 고대 그리스 미술에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빈켈만의 예술관이 시대착오라고 깠댑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일단 헤드더는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하고요. 이건 헤드더 겁니다. 고대 그리스 미술에, 그럼 고대 그리스 미술을 신봉했던 사람들은 요 신고전주의 사람들이잖아. 그 고대 그리스 미술에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 빈켈만이야. 그래서 요 빈켈만의 또 변해 주장이 살짝 나온 겁니다. 뭐라고 정리할까요? 이 고대 그리스 미술은 시대를 초월하는 자,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부여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고대 그리스 미술이 이게 완벽한 거니까 이거 무조건 다 따라야 해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주의적 관점인 거잖아. 이게 최고야 라고 말하는 거야. 왜? 이걸 따르면 이게 이상적인 절대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게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빅헬만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이걸 따라. 이건 시대를 불문해. 그래서 모방해 라고 얘기했는데 헤르들은 그렇지 않아. 어느 시대건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각 개체들은 그 고유의 어떤 독자적인 아름다움이 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아름다움은 상대주의적이란 말이야. 그치? 절대적과 반대말이 상대주의잖아. 이 신고전주의, 즉 빈켈만이 강조하는 게 절대미라면 그러니까 상대미란 말이야. 상대미.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비판했다. 개체성을 강조한 헤르데의 사상은 그렇죠. 모든 개체는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다. 이걸 개체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상은 집단과 구분되는 개별자로서의 개인의 각성을 촉발했고 자기 표현 수단으로서의 미술도 드디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미술은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는 못했단 말이야. 그림에 발현시키지 못했어. 근데 이 헤르데는 상상력과 자유로운 감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자유로운 감정을 그림에 그대로 쏟아내도록 했단 말이야. 집단을 우선시했다는 건 이쪽이겠죠? 개인을 우선시했다는 건 이쪽이겠죠 또. 그렇죠? 집단과 개인 이것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자, 그럼 이제 5문단까지 봤고요. 낭만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22번에 4번 선택지. 낭만주의 미술이 보여줬던 역동적 구도까지는 아직 안 나왔죠, 그죠? 다음. 그럼 마지막 6문단 가겠습니다. 폭넓은 주제와 표현 방식을 보여준 이 낭만주의는 왜 폭넓은 주제와 폭넓은 표현 방식을 보여줬을까요? 상상력과 자유롭게 했으니까요. 폭넓죠, 당연히. 이건 딱 절제된 형식미를 갖춰야 되니까 뭐가 폭이 좁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폭넓죠. 그런 낭만주의는 아름다움은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미학적 관점을 토대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아까 기억에 그 고전주의에서 그지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그 사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질, 그 특질은 이런 걸 갖춰야 아름답다라고 말했던 거에 반해 지금 이 미유는 아름다움이란 정리할게요. 아름다움이란 사물에 대해 느끼는 어떤 사물이 있고 그 사물에 대해서는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 그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기인해야 되는 거야. 뭔가 정확한 엄격한 비례와 조화와 질서를 갖추고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물을 딱 보고 자유로운 어떤 생각을 내가 통해서 내 감정이 발현돼서 뭔가 아름답다고 느끼면 그 느끼는 사람의 마음인 거야. 그거는 이걸 보고 아름답다 할 수 이걸 보고 아름답다 할 수 있는 거지. 여기 무슨 조화와 이런 게 있겠니? 그치?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기억권위에는 대비가 되는 거였어. 자, 그럼 일단은 니은 가기 전에 기억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한번 문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 23번 가볼까요? 기억은 요거였습니다. 고전주의에서 아름다움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얘기였어요. 1번 기억은 감상자가 느끼는 주관적 즐거움과 상관없이 사물의 아름다움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보겠군. 자, 고전주의 대표하는 대표인물이 플라톤. 플라톤 했던 말 기억나요?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 사물의 아름다움이 이미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 이 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주의 들어가는 플라톤이고 플라톤이 한 말이니까 여기에 기억으로 넣을 수 있는 말이 되고 그러면 이제 니은과 달리니까 좀 전에 봤지만 기억과 니은 다르죠? 그리고 감상자가 느끼는 봐봐 감상자가 그 사물에 대해서 느낀 거니까 주관적 감상인 거잖아. 그런 거와 관계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 맞단 말이야. 됐니? 오케이.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나왔고 나머지 한번 볼까? 3번에 기억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물이 존재한다고 보겠군. 그런 문장 자체가 그대로 지금 발현되진 않았지만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미 아름답게 존재하는 게 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아름답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4번 기억은 조화와 질서를 갖추지 못한 사물이라도 즐거움 못 주지. 이거 그대로 나왔잖아. 이걸 갖춰야 아름답고 그걸 보면서 즐거움을 얻겠지 그지. 근데 이걸 갖추지 않았으면 안 되겠지. 틀렸고 5번 기억은 아름다운 사물이라면 어느 것이든 반드시 수학적으로 적절한 비례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지. 오늘 기억이 해당하는 설명이 맞겠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니은으로 와서 나머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보세요. 자, 이 니은의 관점입니다. 사물의 아름다움이란 그 사물을 관조하는 마음 속에 있다. 여러분, 마음과 같은 말은 느낌으로 바꾸치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사물을 바라보는 감상자의 마음, 느낌에 달려있는 거야.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그죠? 자기 주관적 감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객관적, 주관적이라고 또 바꾸치기 해도 되겠죠? 객관적, 주관적. 이런 말 안 썼지만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한 흉의 주장은 이러한 관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관점이란 니은의 관점. 모든 사물이 그 자체로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다는 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낭만주의 미술에서는 불안, 공포와 같은 감정이나 악마, 유령처럼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 등 신고전주의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영역으로 주제가 확장되었다. 여러분, 주제가 확장됐다는 말은 요 문단 첫 시작에서 이미 언급하고 시작했잖아요. 폭넓은 주제와 표현 방식이라고.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이거 다 낭만주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런 낭만주의가 강조했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다? 감정이다. 이제 그럼 이 감정을 또 우리가 문제를 낼 때 그 앞에 열거한 말 있죠? 불안, 공포가 나오면 아 이거 낭만주의다 라고 찾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선택이 어디였나요? 아까 22번 선택지에 3번에 불안, 공포란 단어 나왔잖아요. 그죠? 요거는 신고전주의가 아니고 낭만주의 건데 잘못했죠? 자, 그래서 감정이나 악마, 유령 같은 비현실적 그리고 환상적 예 필요하면 악마, 유령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다 낭만주의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다. 자, 그다음 이제 또한 강렬한 채색. 보세요, 여러분들. 채색을 뒤집으세요. 색채 아닙니까? 봐. 색채를 보다는 형태를 강조했던 게 신고전주의라면 색채는 낭만주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거친 붓자국. 아까는 매끈한 여기는 거친 붓. 좀 찾기 쉽죠?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 역동적인 구도. 그럼 여러분, 질문. 역동적 구도와 반대되는 말을 신고전주의에 찾으면 안정된 구도겠지, 그지? 자, 그래서 감정 표현을 위해 형태보다 나오네요. 또 뭐뭐보다 색채를 강조했다. 낭만주의는 이런 개별성은 뭔데? 개체성. 통하시는 말이죠? 개체성과 다양성. 되죠?
꽃피운 미술사조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크게는 두 주위에 그지 정보를 안 놓치고 다 수집해줬으면 된다. 자, 그럼 문제 내용 전개 방식 21번 문제 가봅시다. 미술을 다른 예술 갈래와 비교했어요? 아니요. 다 미술밖에 없는데요. 2번 미술 사조의 등장. 여러분 사조라는 것은 뭐뭐 주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술 사조의 등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욜로 등장했죠. 이거는 예술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이 결과를 양산했습니까? 대조인데요? 인과가 아니고 대조인데요? 다음 3번. 특정한 미술 사조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대립적인 성격의 두 미술 사조. 그렇죠.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미술 사조 대립하고 있죠. 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각각 특정한 학자의 견해와 관련적. 그렇죠. 각 주의 사조를 대표했던 인물들 하나씩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정답. 이거 쉽게 풀었겠네요. 그리고 5번에 뭐 이론의 변화 과정 이런 거 없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의와 한계 이런 거 나오도 출제 요소잖아요. 한계 나오면 뭐를 정리했을 텐데 없죠? 그 의는 보통 마지막 문단에서 좋은 얘기하고 끝날 때 의 그랬는데 없죠? 그죠? 그냥 두 개를 대조 대립하고 끝냈습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22번에 나머지 선택지는 그죠? 4번, 5번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거 다 특징 잡아줬으니까. 자, 23번에 그러면 아까 니은도 뭐 해볼까? 일단 1번은 답 이해됐고 2번에 니은은 감상자가 동일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해 내린 판단은 변화할 수 없다고 보겠다. 자, 똑같은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상자가 자기가 느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상대주의라고 얘기했잖아. 똑같은 사물을 봐도 사람마다 다른 아름다움의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3번. 리유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아름답다. 아니요. 다 개별성, 개체성입니다. 다. 다양성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이건 무조건 다 아름다워! 라고 보기는 힘들 수 있어요. 리유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은 했는데 기억은 틀렸지만 조화 질서를 갖추지 못한 사물이라도 이거는 리유는 맞는 말 되겠네요. 그제? 그리고 5번도 뭐 아름다운 사물이라면 반드시 수적비 아니겠죠. 그죠? 이거는 리유 또 틀렸겠네요. 느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느끼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24번 갈게요. 에피카르모스는 개를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소는 소를 가장 아름답게 여긴다고 말하며 모든 그런 사물에게 아름다움의 기준은 그것이 속하는 종이다 라고 주장했대. 여러분 이걸 지문의 어떤 내용으로 연결 씌울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이 에피카르모스라는 사람은 개를 가장 아름답게 여길 것이고 개가 볼 땐 개가 가장 아름다워. 그리고 소는 소를 볼 때 가장 아름다워. 소와 개는 뭘까요? 각각의 개체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바꿀 때. 그래서 각 개체들은 그 개체의 고유한 의미와 독자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고 여겨도 개들은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개들은. 개는 개, 소는 소한테.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피조물의 그 종에 따라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르다고 본 에피카르모스의 관점은 그렇죠. 개와 소,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아름다움을 판단해줬던 헤르더하고 비슷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네. 이걸 개체라고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도 헤르더랑 바로 연결할 수 있었단 말이야. 다음 나와볼게요. 소크라테스는 사물이 그 목적, 시간, 환경 등에 적합할 때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이는 어떤 사물을 아름답다고 평가한 그 기준이 다른 사물들에게도 똑같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던 당대 그리스인의 미학적 관점과는 상반된데, 그래 당대 그리스인의 어떤 모든 사물을 다 공통적으로 아름답다고 여길 수 있는 것, 이런 정해진 형식미를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지. 비례 이런 것들 거기에 상반된 관점을 보였으니까 자 이쪽으로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자 2번 선택지.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고 믿음. 그렇죠. 보편적인 아름다움이 있다고 믿는 건 신고전주의 쪽입니다.
그 믿은 그리스인의 미학적 관점은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한 헤르더의 관점과는 다르겠군. 그렇죠. 지금 변화와 시간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본 건 헤르더가 맞죠. 헤르더는 결국 신고존주의와 상반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시간이나 환경에 대한 적합성에 따라 아름다움이 결정된다라고 본 소크라테스의 관점은 그리스 미술의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본 빈켈만의 관점과는 다르겠군. 이거는 지금 빈켈만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그죠? 고대 그리스 미술은 시대를 초월한 의미가 있다라고 다 이걸 모방해야 한다라고 이런 의미를 부여준 사람이었어. 그렇지만 지금 보다시피 우리 있는 대로만 봐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초월보다는 사물이 그 목적과 그 시간과 그 환경에만 딱 적합할 때만 아름답다고 얘기했어. 이걸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이런 시간과 목적과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아름다운 거잖아. 그치? 그랬으면 요거는 3번이 맞는 설명이 되네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그냥 무조건 아름다운 거야. 빈켈만은.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다른 관점이란 말이야. 자, 다 올라갈게요. 스토아 학파는 감각적 미와 정신적 미를 구분하고 감각적 미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지금 대비된 짝도 만회를 하셔야 됩니다. 감각적 미 그리고 정신적 미 대비되는 짝. 감각적 미는 비례가 잘 맞는 육체의 아름다움이고 역시 연결 감각적 미 육체. 정신적 미는 도덕성 의미한다고 했다. 여러분 여기도 줬잖아요. 이런 거. 또한 그들은 미학적 가치가 도덕적 가치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정신적 미를 더 높이 평가했답니다. 그 봐라. 아까 신고전주의에서는 요거 두 개가 뭐 할 때? 일치할 때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야? 이쪽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다르죠? 자, 5번 선택지, 4번 선택지. 감각적 미를 비례가 잘 맞는 육체의 아름다움이라고 본 스토아 학파의 관점은 맞는 말이죠. 그리스 미술의 고귀한 단순성에 대한 빈켈만의 관점과 비슷하겠군. 그렇죠. 육체적 아름다움은 형식 여기에 들어가니까 맞죠? 완벽한 비례를 이루었을 때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고귀한 단순성 여기 있죠? 비례 여기 연결가 됩니다. 자, 그럼 5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보죠. 감각적 미에 대한 정신적 미의 우위를 주장한 스토아 학파의 관점은 얘는 주장했어. 그리스 미술이 육체적 아름다움보다 정신적 숭고함을 강조했다고 본 에이 아니지. 빈켈만은 뭐라고 했어? 두 가지가 일치해야 된다고 봤던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26, 23, 30번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따로 드렸던 문제 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 또 다 풀 사람 혹시 없나요? 빨간색 문제 다 푼 사람?